이번 시간에는 저희 대금의 결제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대금의 결제, 여기 보니까 대금의 결제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얼마, 정해진 가격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겠죠. 대금 결제 방법으로는 여기 보시면 뭐 화환신용장,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화환신용장, 뭐 추심, 뭐 송금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잘 모르시죠?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신용장 방식부터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나와 있는 송금 결제 방식을 가장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게 예전에 거의 한 1960년, 70년대쯤 됐을 때는 신용장 방식이 워낙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방식은 조금 지양하는 형태로 하는 게 많았습니다. 신용장 방식이 처음에는 엄청 핫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가면 갈수록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한계점들이 보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송금 결제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무역 자격증 또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신용장 방식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용장 방식이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활용할 게 많고 되게 유용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그러한지를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신용장 방식에 대해서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이거예요. 원래 저희가 무역 거래 당사자를 생각했을 때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을 거잖아요. 둘 간의 거래를 할 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물품을 인도를 했는데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그 매수인 같은 경우는 내가 대금을 결제를 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대금 결제를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대금 결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 결제를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대금 결제를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그런 확신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매수인 자체를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를 대신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개입해서 그 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대금 결제에 확신을 얻고 싶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용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용장이라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은행이 들어간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원래 은행은 무역거래 당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수출자와 수입자 둘 간에만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대금 결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제3자를 개입해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가 있는 제3의 자를 개입해서 그 자가 일종의 지급 보증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매도인도 그걸 믿고 이제 물품을 이제 보낼 수가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읽어볼게요.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명된 경우에 조건 없이 대금을 결제해주는 방식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일치한다라는 게 확인되면요, 결제해주겠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일치. 이게 신용장 조건이라는 거죠. 신용장 조건. 신용장 조건이 뭐냐면 저희가 신용장이라고 하는 그런 서류를 발급할 때, 그 서류 발급을 할 때 그 신용장에 이제 반드시 이런 조건들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용장 조건을 보고 이제 수출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를 할 텐데요. 그 준비했던 서류하고 준비해서 나중에 제출했던 서류하고 신용장의 조건하고 같이 대조를 해봐요. 서로 대조해가지고 이제 일치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일치가 됐을 때 대금 결제를 하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은 서류 거래가 되는 거겠죠. 서류 거래. 서류 거래 방식이고요. 서류가 일치가 되면 계약도 일치가 된 걸로 보고, 서류가 일치가 안 되면 그 실제랑 상관없이 계약도 일치가 안 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물품이라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수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현품을 봐서 이게 정말 계약이 일치가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저희가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 이 물품의 어떤 상태까지 보고 대금 결제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흔하지가 않거든요. 서류 가지고 거래하는 게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이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다만 지급 보증이 필요한 거죠.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해준다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당사자가 나와요. 뭐 개설은행, 확인은행 쭉 써 있는데 이건 뒤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나와 있죠.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베네피셜이라고 써있는 것들은 수입자라고 써있는데요. 여기가 수출자라고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물건을 이제 보내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애플리컨트, 뭐 다른 데서는 어플리컨트라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애플리컨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수입자,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래 수출자와 수입자 같은 경우는 둘 간의 매매 계약이 있었겠죠. 둘 간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됐고, 그 계약을 하는 조건 안에서 이제 결제 조건이 있을 거예요. 대금 결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신용장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용장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에 가보면은, 자, 여기 개설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수입자가 신용장,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수입자가 여기 있는 수출자한테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 자가 아니라 제3자를 개입해서 거기서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신용장이고, 신용장에 대해서 개설을 요청하는 개설 의뢰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다가 이렇게 신용장 개설을 요구합니다. 여기 2번 써있죠. 1번이 매매계약 체결이고요. 2번이 이제 신용장 개설 요청. 그 다음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은행에서는 이제 이 자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들을 확인해 보겠죠. 혹시라도 그러진 않겠지만 이 자가 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과연 내가 어떤 지급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회수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거고요. 그런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 업체를 신뢰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신용장 개설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3번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둘 간에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이상이 없으면은 이 은행에서는 여기 있는 개설 의뢰인하고의 이제 신용장 개설 약정을 맺겠죠. 신용장 개설에 관련해서 거래 약정을 맺어가지고 그때 그때 신용장 발급이 될 거예요. 신용장 발급이 되면은 발행된 거, 개설되고 나선 이거를 이제 통지은행 쪽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통지은행. 여기가 이제 같은 국가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빠르겠습니다. 여기가 수출국, 여기가 수입국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국가에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보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통지은행이 있는데, 통지은행은 여기라고 써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수익자가 위치하고 있는 같은 국가 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근데 여기 있는 수입국이랑 수입국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은행하고 얘랑 지금 서로 교류가 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바로 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바로 교류하는 게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은행하고 여기 있는 이 은행하고의 이제 교류가 없으면은 뭐 중간에 다른 은행을 껴가지고 이제 가거나 해서 가는 게 많고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통지은행 같은 경우는 뭐 꼭 같은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신용장 개설한 걸 가지고 수익자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통지를 하는 은행을 개입을 시켜요. 통지은행을 개입해서 이 통지은행은 보통은 수익자랑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달을 하죠. 전달을 하고 이 통지은행은 여기 있는 수익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여기 4번 통지가 써 있잖아요. 통지란 무엇이냐고 하는 거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당신 앞으로 이렇게 신용장이 개설돼서 왔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서류 준비하고 이제 물품 보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행동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통지를 할 때 이 통지하는 것들은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지하기 전에 이게 신용장에 나와 있는 조건이랑 이제 그 외관상에 여기 이제 내가 전달받았던 요청받았던 내용하고 그 신용장에 나왔던 그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외관상에 일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들은 겉으로 봤을 때 이게 외관상에 어떤 문제가 없다. 이게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외관상의 진정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통지를 받으면 이 수익자는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지정된 날짜가 있었겠죠. 언제까지 물품을 흔적을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서류를 준비하고 언제까지 제시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요. 이제 나중에 물품을 선적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이제 선적이 나올 겁니다. 인도 선적하고 나서 운송인이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개설 의뢰인한테 물건 보태줄 거고, 물건을 실어 보내고 나면은 이 수익자는
선적 서류라고 하는 것이 발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청구를 하는 물품 영세가 담겨 있는 인보이스가 있을 거고요. 상업성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운송을 맡겼기 때문에 운송에 대한 계약 그 증거, 즉 운송 증권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용장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서류들을 구비를 해서 지금 특정 은행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매입이 뭐냐면은 매입은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개설은행의 돈을 이제 여기 그 서류가 제시가 됐을 때 1차원 서류가 제시가 됐을 때 그에 따라 대금 결제를 받는 것인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이 있는 것을 그냥 내가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다른 제3자한테 그냥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입은행이 이거에 대해서 매입을 하게 됐을 때는 먼저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 대금 지급하는 거죠. 대금 지급해주고 자신은 나중에 여기 있는 은행한테서 이렇게 돈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빼도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매입은행 통해서 매입을 요구를 한다면은 매입을 먼저 받고 나중에 이제 이 여기 은행에서 이자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 은행한테 양도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로 대금을 지급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여기 있는 은행을 대신해가지고 상환만, 이 상환이 뭐냐면은 이제 매입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지금 여기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자를 대신해가지고 여기 가운데서 다른 제3자가 먼저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 상환을 먼저 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거는 여기서 하는 거긴 한데 상환은행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은행들 개설은행, 뭐 매입은행 같은 경우는 심사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일치하는지에 대한 심사, 서류심사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서류심사. 신용장 조건에 나와 있는 것이랑 여기 수익자가 제시했던 서류하고의 일치성을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 결과 이상이 없다, 불일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일치한다고 결정이 됐을 때는 그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할 이제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접수된 날에, 제시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5 영업일까지입니다. 네, 은행에서 이제 영업일로 보고 있는 5 은행 영업일. 이때까지 심사를 마쳐야 된다는 거죠. 심사를 마쳐서 이제 그에 따라서 두 가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심사 결과 일치한다, 아니다, 불일치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치와 불일치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 결과 나오면은 일치가 되면 당연히 대금 결제를 해야 될 것이고요. 불일치가 나오면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형태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송금 결제 방식입니다. 송금 결제 방식은 사실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고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 뭐 계좌이체 많이 하잖아요. 계좌이체 형태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송금 결제를 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품을 인도하기 전후에 수입자가 대금을 송금해서 결제하는 방식. 뭐 내용 간단하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뒤에 표가 없기 때문에 좀 넓은 데서 그림이 좀 적게 이런 데다가 쓸게요. 좀 잘 보이게끔. 자, 송금 결제 방식이 뭐냐면요. 원래 지금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있을 거고 수입자가 있잖아요. 이 둘 간의 거래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판매자, 구매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를 해서 이제 수입자가 대금 결제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바로 보내주면 될 텐데 수입자가 수출자 앞으로 바로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수입자가 자신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은행에 가서 수표를 발행해 달라고 해요. 수표 발행 요청을 하면 여기서 발행을 해주죠. 수표 발행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전달하는 형태로 갔던 게 뭐냐면 DD 방식입니다. 디맨드 드래프트를 해가지고요. 우편 여기 나와 있는 수표죠, 수표. 이 방식을 통해서 대금 결제를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거 송금한 수표, DD라고 하는
송금한 수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금 결제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 좋은 게 뭐냐면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송금 수표만 받는 거고 수표 받아가지고 그냥 제공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사실은 비용은 낮은 대신에 위험은 높죠. 혹시라도 운송 중에 이게 배송 중에 분실이 발생하거나 훼손이 되는 게 있을 때는 그걸 발송했던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인, 그러니까 수입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다,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것을 좀 대신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수출자, 여기가 수입자라고 쓸게요. 원래 기존에서는 여기 나왔던 은행을 통해 가지고 수표를 받아서 직접 송부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자신이 아니라 은행한테 요청해서 은행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은행이 여기로 바로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거래원 은행이 따로 있겠죠. 은행한테 이렇게 송금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편 방식이 있고 전신 방식이 있어요. 써 있잖아요. 우편 송금환, 전신 송금환. 송금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교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 은행 앞에 보내면은 여기서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 통보. 당신 앞으로 이렇게 그 우편환이 왔으니까 송금환이 왔으니까 이거 보고 와서 돈 받아가세요. 찾아가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제 그 환을 제시를 해주면 은행에서 이제 확인하겠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당사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으면은 돈으로 이제 지급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편으로 가는 건 우편 그 환이고요. 전신으로 가는 것은 전신환, 송금 방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은 우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겠죠.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전신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비용이 좀 더 높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편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렴하죠. 밑에 전신환보다는. 하지만 오래 걸리고요. 전신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빨리 도착하지만 금방 되지만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라는 그런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TT, 전신 송금환 방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입자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을 수입하잖아요. 수입을 하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 물건을 이제 인보이스를 발행한 날짜 또는 물품이 인도된 날짜부터 뭐 며칠 안으로 대금 결제를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방식은 이제 은행을 통해서 상대방이 요구했던 수출자가 요구했던 그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보통 요즘에는 이제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사전 송금 방식이라 말을 쓰고 있었는데 이 사전이 뭘 말을 하는 거냐면은 물품의 선적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사후기 때문에 선적 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물품이나 서류를 수령하기 전이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정리한 것보다는 그냥 쉽게 물품을 선적이란 말은 물품의 인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품을 이제 그 보내기 전에, 발송하기 전에 이렇게 대금을 먼저 받는 구조를 말을 하는 거고, 사후 송금 방식은 이제 대금 결제라고 하는 것이 선적이 된 이후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그 안에는 현물 상환도 방식이 있고 서류 상환도 방식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현물 상환도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인도로 말을 해요. 물품을 넘겨주는 거. 현물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인도한다. 그 말이 뭐냐면 현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물품이랑 현품이랑 그다음에 그 대금 결제하는 거 상환하는 방식을 같이 한다. 조건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물품이랑 대금 결제를 교환하는 형태의 서류 상환도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거 물품이 아니라 서류와 대금을 서로 이제 동시에 지급하는 형태, 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추심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추심이라는 것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화환어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환어음. 화환어음이 뭐냐면 이 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선적 서류 말하거든요. 선적 서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화라고 하는 것들은 선적 서류. 보통의 경우는 이제 비해를 말한다고 보면 돼요. 선화증권. 이 환어음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말 그대로 환어음이거든요. 어음,
하는 것들은 저희가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어음이라는 것들은 수표가 있어요, 수표. 수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요즘엔 사실 그렇게 많이 현금 안 쓰니까, 잘 안 쓰니까 이제 뭐 현물을 보는 경우도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표라고 하는 것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쵸? 이걸 가지고 원래는 교환을 하는 거예요, 교환. 은행에서 또는 다른 제3자에서 발행한 게 있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대금 결제를 바로 요구할 수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있죠. 이거 말고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거래할 때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약속 어음. 약속 어음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옛날에 보시면 IMF 막 터지고 이럴 때 그때 보시면 약속 어음이 뭐냐면 지금 당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고요. 어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돈은 아닙니다. 돈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가지고 오면은 일종의 증권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종이를 서류를 갖고 오면은, 이거 가지고 나 찾아오면은, 이거에 따라서 내가 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약속어음이라 부르는데요. 저희가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이런 약속어음이 아니라 이제 환어음의 형태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환어음이 뭐냐면은, 발행을 한 사람이 청구를 하는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약속어음은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이제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약속한다라는 것을 발행하는 건데, 환어음은 반대로 대금 결제를 받을 사람이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 앞으로 내가 받을 돈을 청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어음이라는 것들은 발행하는 사람이 지급인으로 하여금 만기 때 여기 나와 있는 수취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대금 지급을 해달라고 이제 약속하는, 위탁하는 증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요식, 위탁 증권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금 결제를 요청하는 그런 서류, 그런 거다, 어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거고,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선적에 대한 증빙 서류죠. 이걸 가지고 수입자에게 제시를 하면 수입자가 그 어음에 대해서 지급하거나 인수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건 다른 게 뭐냐면은 신용장 방식은 은행이 개입을 해가지고 은행이 이제 무조건 은행이 대금 지급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추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 간의 거래이긴 한데요. 은행이 개입하긴 해요. 근데 은행에서는 심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대금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익자로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추심의뢰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수익자로부터 서류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 역할. 여기 있는 수익자가 여기 추심 요청을 하면 이 추심 요청 은행이 이렇게 전달하게 되고, 추심 은행이 여기 나와 있는 수입자 앞으로 서류를 제시하는 형태, 대신 제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추심 의뢰인, 추심 의뢰은행, 추심은행, 제시은행, 지급인. 그렇죠. 추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수출자, 돈 받을 자라 보시면 돼요. 추심을 요청하는. 추심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주면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심 의뢰은행은 추심 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을 말하고요. 아까 보셨던 이제 이렇게 같은 나라에 있는 보통 거래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심은행 같은 경우는 추심의뢰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쪽에 있던 은행 빼고 나머지 모두라 보시면 되는데, 제시은행이라고 나와요. 제시은행, 일반적으로 추심은행에서 지급인에게 서류를 같이 제시하게 되는데요. 근데 혹시라도 제시은행이 따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시인이 따로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은행을 별도로 제시은행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인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수입자,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종류를 보게 되면은 뭐 지급인도 조건, 인수인도 조건이 있는데 이것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인도를 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랑 인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어음의 만기를 정하는 만기를 정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에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에사이트. 사이트가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표라고 하는 것이랑 어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수표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일람불,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일람결제.
한 번에 제시가 됐을 때, 이 람이란 그 볼람자인데요. 나에게 제시가 됐을 때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방식을 일람불 방식 또는 일람 출급 방식, 일람 결제 방식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어음은 지금 당장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한부, 나중에 만기됐을 때 그때 대금 결제하겠다. 일종의 어떤 외상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인수라고 보면 돼요. 이거 영어로는 유산스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유산스. 근데 인수라고 하는 게 뭘 말을 하는 거냐면은 기한부 방식이긴 한데 기한부라고 하는 거 정하게 됐을 때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 일종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각서를 받아서 하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각서 같은 게 아니긴 하지만 이게 법률적인 행위로서 법률 행위로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각서라고 하는 것 제가 그냥 이렇게 썼지만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면은 연지급 확약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만기 때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확인한다. 라는 서류가 있는 거고, 이 법률 행위 같은 경우에는 육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인수예요, 인수. 어세텀스라고 말을 쓰고 있고요, 어세텀스. 얘는 뭐냐면은 환어음 있잖아요, 환어음. 환어음상에 내가 만기 때 대금을 결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재를 하고, 거기에 서명하는 것들을 저희가 인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 환어음상에다가 인수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법률적인 책임이 붙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서로 간이었죠. 매도인과 매수인 둘 간의 어떤 관계를 말을 하고 있었다면은 인수가 있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음에 대한 권리가 이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먼트, 이 페이먼트라고 하는 것들은 지급이랑 물품의 인도를 이렇게 물품이 아니라 서류 인도죠, 서류. 초심도 마찬가지인 게 서류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페이먼트, 서류가 제시가 됐을 때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서류에 교부하고 대금의 지급을 이제 동시에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 인수인도 조건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인수와 이제 서류의 인도를 같이 동시에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수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대금 결제하는 게 아니고, 인수는 내가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하는 어떤 행위를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명행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명을 받으면은 서류를 먼저 쳐요. 주고 나면은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그때 대금 결제를 받는 조건이다. 지급 인도 조건, 인수 인도 조건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DP, DA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볼까요? 1번 이게 조금 그림이 깨져 있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거가 이제 깨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PPT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그림을 키우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깨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추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수출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수출자. 그다음 지급인은 이제 수입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둘 간의 관계잖아요. 이 둘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둘 간의 거래 대금 결제하면 끝날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은행을 통해 가지고 돈 내놔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간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둘 간에 계약을 해서 물건을 보냈을 거고 이제 그에 따른 서류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한테 추심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추심 은행은 여기 수익자가 위치하고 있는 이 곳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수입국, 여기가 수출국.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가 빠르시죠?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한테 추심 요청을 해요. 추심이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은 나를 대신해서 이 서류를 수입자에게 제시해주고 지급인에게 제시를 해주고 지급인이 만약에 대금 결제를 해주면 그때 돈을 받아서 나에게 전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추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추심을 하게 되면 공짜가 아니겠죠. 추심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청구하게 될 것이고요. 추심을 하게 됐을 때는 일단은 자기는 지시받은 대로만 행동하면 되고 설령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질 게 없어지게 됩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의뢰인이 요청하게 되면 그 요청에 따라서 지시받은 대로 추심은행한테 이 같은 나라에 있는 추심은행한테 전달해 주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게 많을 거예요.
수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제시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화환어음이었던 거죠. 화환어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적서류하고 환어음. 보통 이거는 이제 운송서류 말하게 되거든요. BL. 이런 서류들을 같이 제시해주면 이걸 받았을 때 수입자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게 DP로 하는 방식인지 DA인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런 결제 방식, 결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서류 제시 받았을 때 대금을 결제하거나 아니면 인수 행위를 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그에 따라 나중에 돈을 받으면 추심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역으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 내용 어렵진 않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운송이고요. 국제운송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짧게 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 또 파트가 나눠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국제운송부터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